한 실패한 화가가 어떻게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독재자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믿기 힘든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실패로 가득 찼던 인생, 바로 아돌프 히틀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절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놀랍게도 정치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술계입니다. 재능보다는 뭐랄까, 망상이 좀 더 앞섰던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되죠. 스스로는 거의 천재라고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꿈에 그리던 그 학교,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서 무려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아니, 이걸 그냥 넘어갈 히틀러가 아니죠? 확장을 직접 찾아가서 따졌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근데 히틀러는 이 말에 고지곳대로 듣지 않아요. 아, 내가 재능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래, 나는 위대한 건축가가 될 운명이었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목적도 없이 홀로 독일로 건너가 방황하던 시절, 바로 그때 전 세계적인 분쟁이 터집니다. 이게 바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단 한 가지, 정체성을 안겨주게 돼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그는 정말 열렬하게 독일군에 입대합니다. 그 혼란스럽고 무의미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끼고 아, 이게 내 길이구나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전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아니, 전쟁이 어떻게 찬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독일이 지고 이기는 걸 떠나서 군대라는 조직의 그 규율 그리고 동지애에 그가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그는 여전히 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임무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이 임무가 그의 인생, 아니 전 세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 임무가 뭐였냐면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아주 작은 정당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연설가의 주장을 듣고는 그냥 격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연단에 올라가서 막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매료돼 버린 거죠.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한테 대중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재능이 있구나. 당시 독일 사람들은 패전의 상처와 굴욕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그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와닿았던 겁니다. 그는 곧바로 군을 떠나서 그 당을 장악하고요. 심지어 거울 앞에서 막 제스처까지 연습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기술을 갈고 닦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히틀러는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 아주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그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게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1923년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를 뒤엎으려고 했죠. 결과는요? 그냥 허술하게 짝이 없는 실패였습니다. 결국 반역죄로 체포돼서 법정에 서게 돼요. 그런데 히틀러는 이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법정을 자기만의 무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독일을 구하려는 애국자라고 열변을 토했고 언론은 이걸 또 신나게 받아쓰면서 그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확성기가 되어준 거죠. 감옥에서 나온 히틀러 앞에는 힘없이 분열된 당만 남아있었어요.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그때 전 세계를 덮친 거대한 위기가 그에게 정말 다시는 없을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세계 대공황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니까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은 더 이상 기존 정치인들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틀러의 그 극단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던 겁니다. 결과를 보세요. 불과 2년 만에 1928년에 2.6%에 불과했던 나치당의 득표율이 1930년에는 18.3%로 이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의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은 이걸 전혀 위협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 시끄러운 선동가? 멍청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어. 우리 권력을 위한 꼭두각시로 쓰자. 이렇게 아주 단단히 얕잡아 본 겁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오판, 이 과소평가가 결국 히틀러를 총리 자리에 앉히는 밀실 거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한 수를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차려진 거죠. 당시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프란츠 폰 파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래를 주도해요. 히틀러를 총리로 만들고 자기는 부총리가 돼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겠다는 아주 얄팍한 계산이었죠. 자, 총리가 된 히틀러는 그들의 속내를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는 법안을 하나 제출하는데요. 바로 수권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심지어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었죠. 근데 경쟁자들은 어차피 저 녀석 권력은 곧 우리 것이 될 텐데 하는 착각에 빠져서 이 법안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히틀러는 그들이 자기 손에 쥐어준 그 절대 권력의 칼날을 곧바로 그들의 목에 겨놓습니다. 다른 모든 정당을 금지시키고 자신의 권좌에 앉혔던 바로 그 사람들을 숙청해버린 거죠. 결국 이게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쟁자들의 판반, 사실 반은 맞았어요. 그는 통치에 정말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용할 만큼은 똑똑했던 거죠. 그가 무능하다는 그들의 정확한 평가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의 교활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 치명적인 계산착오가 결국 한 국가를, 아니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마이클 든 극단주의자일까요? 아니면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권력자들일까요? 이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섬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